평택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할 이곳의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수출 실적 그래프의 하락세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파편이 우리 경제의 심장부에 박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의 줄타기 외교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총칼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경제적 무기를 겨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무역 분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대방의 목줄을 죄는 공급망 봉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면서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전례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때 겪었던 물류 대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출고 지연, 그리고 식탁 물가 폭등까지. 이 모든 현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끊어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파열음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은 겉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맞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 역시 날카롭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보복 조치는 자원이 부족한 제조 강국인 한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래들의 싸움에서 우리의 등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뼈대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이며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우리를 위협합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며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환율은 춤을 추고 무역 적자는 쌓여가며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미중 갈등의 현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실물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산 가치를 흔들며 내일의 생존을 불투명하게 만드는지 그 냉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 당신의 직장, 그리고 당신 가족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직면한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한국 경제의 계기판에 붉은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가장 뼈아픈 징후는 바로 무역 수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달러 박스 역할을 했던 대중국 무역 수지가 구조적 적자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변동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하청 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술 자립을 넘어 기술 패권을 노리고 있으며 이제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아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오히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내수 시장마저 위협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이 아니라 정치적 인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그렇다고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는 곧바로 국가 전체의 수출 실적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위기는 곧바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300원을 넘어 1,400원대를 수시로 위협하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호재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수입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가중되고 이익률은 급락하며 이는 다시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한국의 국채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이지만 단기 외채의 비중이 늘어나고 무역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방파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 시장에서는 우량 기업조차 돈을 구하기 힘든 돈맥 경화 현상이 감지됩니다.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와 맞물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의 방만 경영과 외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라는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위기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절대 원칙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에서 부품을 만들고 가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하는 최적화된 분업 체계.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세계화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전쟁은 이 효율성의 시대를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원칙은 바로 안보와 신뢰입니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쇼링, 즉 믿을 수 있는 우방국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이 전략은 경제 충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이 막대한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저렴하고 숙련된 중국의 생산 라인을 포기하고 인건비가 훨씬 비싼 미국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제3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합니다. 이미 투자된 설비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곳에 중복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의 생산 단가를 급격히 밀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 이의 실체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고착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공급망 분절이 기술 표준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시장을 위한 공급망과 중국 시장을 위한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중국 수출이 통제되고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박탈당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R&D 투자 여력을 축소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러한 거시적 충격은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전달됩니다. 대기업의 1차, 2차 벤더로 생존해 온 중소 뿌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요구에 대응할 자본력도 정보력도 부족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널뛰고 납품 단가 압박은 심해지는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까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때 동반 진출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일감을 잃고 도산 위기에 내몰립니다. 공급망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상층부의 이익 감소로 시작해 결국 하부 구조인 중소기업과 일자리의 붕괴로 이어지는 충격의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공급망 전쟁의 공포를 미리 체험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1980년대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제조업 패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일본의 슈퍼 3.1조를 발동하고 반도체 협정을 강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급등시켜 일본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며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었고 거품 경제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국 제재는 80년대 일본을 향했던 칼날이 중국을 향해 그리고 그 파편이 한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섬뜩한 기시감을 줍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의 제조업 최강국 독일의 현재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독일 경제는 오랫동안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와 거대한 중국 수출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끊기고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자 독일 경제는 순식간에 휘청기고 있습니다. BASF 같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 독일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산업의 공동화, 디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공포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독일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독일의 위기는 곧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사례는 기초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 공급망 교란과 외화 유출을 겪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 채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여 자국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물건은 있지만 살 돈이 없어 약탈이 일어나고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경제 주권을 잃은 국가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체력은 이들보다 튼튼하다고 자부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 독일의 제조업 위기, 그리고 신흥국의 화폐 붕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할 수 있는 낭떠러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포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샌드위치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절박합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과 미국보다 빠른 제조 역량으로 그 사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의 심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주도 성장과 제조업 기반의 중산층 형성이라는 성공 방정식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업들의 탈투어 한국, 러시입니다. 미국의 IRA 법안과 반도체 법안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대기업들은 울산이나 평택이 아닌 텍사스와 조지아에 수십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산업 공동화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낙수 효과는 사라지고 고용 없는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청년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우리의 일상인 내수 시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수출 대기업의 온기가 하청업체와 골목 상권으로 퍼지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불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기가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왔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 가계의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현실의 식탁을 덮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축소 사회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라는 한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취해 쌓아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이제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썰물을 만나 거대한 암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충격은 곧바로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됩니다. 과거 위기가 기업 부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와 자영업자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한국이라는 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강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거대한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사면초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독자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지금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이 연쇄 붕괴할 공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쫓다가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트릴레마의 함정에 갇힌 형국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손발이 묶여 있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법인 세수가 급감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돈을 풀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적 해법은
텅 빈 국고 앞에서는 공허한 이론일 뿐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의 역설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혁파라는 다소 원론적인 해법과 함께 외교적으로는 경제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전략적 선회입니다. 과거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모호한 줄타기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의체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올라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파국을 막기 위해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거론하며 관리 모드에 들어갔지만 이미 차가워진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설 자리는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전략적 명확성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들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기에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대한 코끼리들의 싸움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생존을 위해 전략을 수정하듯 개인의 가계 경제 역시 전시 워타임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냉혹한 진실은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저물가 저금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내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자산 가치가 오르던 레버리지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산의 평가액보다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시대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줄여 이자 비용이라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디레버리징, 딜레버리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확실할 때 빚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지렛대가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과 원자재 관련 자산으로 분산하는 통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투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듯 내 자산에도 안전벨트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생존 전략은 나라는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생산 기지를 옮기고 사업 구조를 바꾸면 노동시장의 지도 역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AI 로봇 방산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 고리에 위치한 산업에서는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산업과 직무가 미중 갈등의 피해를 입는 쪽인지 아니면 수혜를 입는 쪽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파도 위에 머물러 있기보다 새롭게 형성되는 거대한 조류에 올라타기 위한 리스킬링, 레스킬링, 기술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변화하는 공급망 흐름에 맞춰 나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관점에서도 스마트한 축소가 요구됩니다. 고물가가 뉴노멀이 된 세상에서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으로 교체하고 수입 물가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의 의존도를 줄이는 등
생활 방식 자체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긴 장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법을 배우고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는 자만이 이 혼돈의 시기를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의 붉은 노을 뒤로 묵묵히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은 우리에게 침묵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지켜주었던 번영의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세계화라는 순풍을 타고 도시만 올리면 나아가던 순항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친 파도와 역풍을 뚫고 노를 저어야만 하는 경랑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라는 자조 섞인 한탄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한국 경제가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도자, 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싸고 좋게 만드는 효율성의 경제를 넘어 우리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만이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IT 강국 코리아라는 새로운 싹을 트이웠듯 지금의 공급망 대전황이 역시 우리 내부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체질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으로 기업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업은 과감한 기술 투자로 초격차를 벌리며 개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생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 도생 개지 두성이 아닌 각자 도약 개지 텨유를 통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글로벌 공급망 전쟁 이 소리 없는 포성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낡은 지도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나침반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두려움이 아닌 혁신과 생존을 향한 치열한 고민의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전쟁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편을 마칩니다.